하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 이름이 방금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엄청 특이하잖아요. 네. 이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성이 한, 이름이 납니다. 아. 한나. 근데 그럼 영어 이름을 쓸 때 네. 뭐 해나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네. 뭐 성은 뭐라고? 성을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걔네들이 하나 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just 하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성이 없어 이러면은 이게 되게 설명하기 복잡해. 그냥 성을 알지 마. 그냥 이러고. 그래서 페이스북도 처음에 나 한 그랬는데 네. 애들이 그래서 하이나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성을 제가 따로 지었어요. 그냥 페이크로. 레모닝이 그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진짜 특이하다 근데 이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 외자. 외자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막 민, 훈 막 이런 맞아, 거. 그렇군요. 네. 제가 하나님을 소개받은 경로는 이제 지난번에 나오신 혜림 씨가 하나님을 적극 추천해 주셨고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살짝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저희가 어나니머스 폴더 보이스리스라고 아시나요? 독자분들께서?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네. 그 동물이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약간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자라는 동물권 운동인데 그 되게 평화로운 동물 운동이에요. 제가 되게 극단적인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무슨 운동이든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반감 생기고 사람들의 호응을 못 얻잖아요. 근데 제가 막 그런 운동만 있는 거예요. 동물 운동을 보니까 해외에서 보면. 근데 이제 그 AV는 그냥 가면 쓰고 그냥 화면을 들고 있는데 도살장 화면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들고 있는데 이 메시지 그 말은 안 해도 그 메시지가 너무 강해서 제 스타일인 거예요. 너무 그래서 비건이 된 이후로 막 적극적으로 막 활동하고 싶은데 우연히 거기 그룹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햄버거 먹으러 갔다가 비건 햄버거 먹으러 갔다가 포스터가 붙어 있어가지고 저거 뭐지? 근데 찾아봤는데 페이스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바로 가입을 했죠. 네. 그래서 거기서 혜림 씨를 만나게 됐죠. 근데 거기에 나가기에 앞서서 네. 조금 두렵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두렵거나. 왜냐면 실제로 사람들을 약간 이거는 접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물리적으로 바로 앞에 두고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요? 네, 되게 좋아해요. 체질이시네. 네네. 그 하나님은 그 스크린 들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 스탠딩을 했어요. 네. 왜냐면 그게 저희가 그 스탠딩 하는 사람이랑 아웃리칭 하는 사람이랑 역할이 있는데 설득하는 사람이랑 일단 들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처음이니까 이제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설득을. 그래서 일단은 들고 하는 거를 봤어요. 제가. 그러다가 한 2번, 3번 정도 계속 들고 있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 관리하는 친구가 리더가 너 한번 아웃리칭 해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싫다고 처음에 그랬는데 걔가 계속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한번 했는데 진짜 못했어요. 진짜. 처음이니까. 네. 근데 제가 못하는 걸 떠나서 울었어요. 하다가. 왜요? 네, 하다가 이모셔널해져가지고 제가 하다가 젖소 얘기하다가 너무 솔직히 비참하잖아요. 걔네 삶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감정이입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분한테 말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이상하게 저를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가는데 제가 너무 그때부터 또 아웃리칭 안 하다가 이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외국 애들이 하는 거 보고 약간 공부도 많이 하고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이거를.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하고 지금은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성이 안 차죠. 그럼 그 이후로는 계속 아우리처 포지션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저희 그룹에 한국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이 귀하기 때문에 왜냐면 설득 당하는 사람이 다 한국인이니까 거의. 해야죠, 그래서 한국인이 귀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은 별로 안 세워요 거기에. 웬만하면은 이제 언어가 되니까 아웃리칭을 해라 한국인들은. 근데 제가 간혹 그 AV 페이지 이제 사진 올라올 때 이제 피드에 뜨기 때문에 보는데 네네. 외국인이 아웃리칭을 하고 있는 사진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네네네네. 그 영어를 이제 정말 천천히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관광객들이 좀 있어요.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나 그분들한테 영어로 이렇게 살짝 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예. 그렇구나. 예. 아 그거 하다가 우는 거는 되게 재밌네요. 아 그래서 아직도 흑역사가 된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그 멤버들이 그거 찍어놨어야 되는데 되게 놀리고 막. 예. 그 얘기하고 계셨던 분은 예. 아마 마음속으로 저 종교는 피해야겠다. 거기 들어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정말 도를 아십니까? 그럼 지금은 좀 네. 노하우가 생기셨나요? 지금은 화면을 안 봐요. 얘기하면서 잘 안 봐요. 제가 되게 감정적이라서 성격이 아직도 울거든요. 집에서. 그러니까 진짜요? 공부를 할 때 글만 읽어도 저는 울어요. 약간 너무 이입을 많이 해가지고 네, 막 이렇게 울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아울리칭 할 때는 화면을 안 봐야겠다. 그래서 웬만하면 등지고 이분 얼굴을 보면서 그냥 해요. 네. 그 혜림 씨한테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네. 되게 기억나는 그 관객이란 뭐라고 어쨌든 그 고객?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야 더 이상해. 고객 어쨌든 네. 몇 분을 이제 혜림 씨는 예를 들어서 혜림 씨가 저한테 그 해주신 얘기 중에 이제 모피를 입고 계셨던 아주머니 분이랑도 되게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 때 나이 때에 남자분이랑 중년 남성분이랑도 되게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혹시 하나님도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유난히 그런 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최근에 되게 솔직히 이상한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혜림 씨는 좋은 분들을 기억하는데 저는 나쁜 분들을 기억하거든요. 좋아요 그런 거. 네, 그런 거 말해주세요. 드라마. 근데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막 그 계속 저희를 찍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뭐지? 그래서 제가 뭐 하세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저를 휙 찍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저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취재하는 것처럼. 그분이 그 말씀을. 그분이 저를 찍으면서 그래서 제가 찍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왜요? 그래서 제가 초상권이 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요. 제가 왜요? 그러니까는 왜 남한테 먹으라 마라. 왜 시키냐고. 그래서 아니 시키는 거 아니고 그 드실 거면 계속 드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막 되게 갑자기 약간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저 영상 어디서 찍은 거냐, 일본 도살장이냐. 그래서 일본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다 동물들이 불쌍한 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찍은 거 같은데 막 계속 그래요. 그래서 굳이 일본이지? 그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왜 일본을 갑자기 말하지 그랬는데 갑자기 저 사람 외국인이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딱 눈치를 챘어요. 외국인 혐오증이 있구나.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갑자기 그분이 한국은 불교 나라라서 육식을 다 거의 안 한다. 근데 왜 이런 거를 외국인들이랑 와서 하라고 막 강요를 하느냐. 우리는 이미 육식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여기 조금만 걸어가시면 고깃집 쫙 깔려 있다고. 근데 육식을 어떻게 안 한다고 할 수 있냐고. 근데 우리 한국은 계속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가지고 저희 AV가 평화주의 컨셉이거든요. 목소리 높이지 말고 이런 분들이 있어도 그냥 돌려보내고 약간 그냥 평화주의자인데 저도 모르게 막 계속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그 한국인 분들 중에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한국인 아웃리처 중에서 연륜 있으신 분. 그래서 그분을 제가 얼른 급하게 불러가지고 그분이 막 되게 웃으면서 달래가지고 막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보냈는데 그때 진짜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그분이 기억이 나요, 진짜. 네.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독특한 캐릭터네요. 네, 진짜. 아니 근데 한국이 육식을 많이 안 하는 나라라는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소리죠? 그니까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어이없는 게 드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먹는데요. 그래서 본인은 드시면서 왜 한국이 육식을 안 한다 그러냐 막 그랬는데 아무튼 막 몰라요. 아무튼 정신이 오락가락. 그렇군요. 네. 정말 참아야지.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최근에는 그렇고 좋은 분들도 꽤 있긴 해요. 꽤 있어요. 좋은 분들. 채식주의를 이미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하이파이브 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하이파이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저희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저희는 완전 채식을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채식주의도 결국에는
뭐 달걀 섭취하고 뭐 우유 먹고 어쨌든 고통에서 나온 생산품을 먹지 않느냐. 그래서 베지터리안이 오면은 비건으로 약간 설득을 해야 되는 게 가이드라인에 있더라고요. 아, 그 정도까지 있어요 가이드라인? 네, 제가 이번에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처음엔 너무 방대해서 안 읽다가 어제 한번 집에서 읽어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정확히 써져 있어요. 하이파이브 하는 대신에 이렇게 비건으로 설득을 했는데 저는 항상 하이파이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달걀도 우유도 너 알지?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말을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그렇군요. 아, 그 정도까지 가이드라인에 기재되어 있구나. 네, 이게 강령이 있더라고요. 우리 AV에. 네. 그렇군요. 따라야죠. 그럼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해나가실 계획이시죠? 아, 네. 제가 동물권 운동 중에서는 네. 이게 가장 저의 스타일에 맞고 이왕이면 좀 한 명이라도 설득을 딱 잘하게 될 때까지는 네, 하고 싶은 네.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육식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배우는 거 많아요. 그러면 한나님은 언제부터 육식주의자가 아니셨나요? 저는 작년 6월부터 베지터리안이었고 6월에 베지터리안을 시작해서 8월에 페스코테리안이 아니구나. 6월에 페스코테리안이었어요. 먼저. 예. 일단 해산물을 먹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8월에 하와이에 놀러를 갔는데 새우가 유명하더라고요. 거기가. 혹시 그 트럭에서 파는 그거 예. 근데 먹기 싫은 거예요. 갑자기 갔는데. 네. 예. 이게 마음이 알잖아요. 머리가 알기보다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놀러를 갔는데 엄마가 막 먹자 했는데 그냥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8월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8월부터 해산물도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쟤도 생명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끊고 그러다가 근데 우유랑 달걀은 계속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서 먹다가 이제 9월 10월쯤에 이제 AV 하게 되면서 비건만 아웃리처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계란 산업에 대해서 보게 됐어요. 자세히. 그다음에 우유 젖소 산업에 대해서 보게 돼서 충격을 받고 내가 나름 또 자부심이 있었는데 우유 정도는 괜찮아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비건이 된 거는 10월부터 네, 얼마 안 됐죠. 네. 처음에 그럼 6월에 채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저 고양이 때문에 시작을 고양이 했는데 키우신다 그러시죠? 네, 고양이 키우는데 제가 작년 5월에 여수에 놀러를 갔어요. 네. 남자친구랑 놀러를 갔다가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텔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막 계획 다 짜놨는데 이게 비 오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호텔에서 그냥 놀자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 호텔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우리가 호텔 근처에 산책로를 걷자. 그래서 남자친구랑 걷다가 야옹 야옹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그래서 어디서 고양이 소리가 들리지?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못 보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감지를 한 거예요. 저는 뒤돌아섰어요. 뭐야? 나 안 볼래. 뭐야. 그러니까는 남자친구가 저기 새끼 고양이 한 마리 쓰러져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못 보여요. 저 그런 거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안 보고 빨리 구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손을 못 대요. 제가 그래서 남자친구가 스웨터를 벗어가지고 쫄딱 맞고 비가 하루 종일 왔었거든요. 얼마나 걔가 그렇게 방치돼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만한 앤데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비에 쫄딱 맞고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스웨터를 벗어가지고 걔를 감싸서 저희가 동물병원으로 바로 갔어요. 네. 근데 계속 살아있는지 확인하면서 근데 동물병원에 갔는데 뭐 엄마가 버린 것 같다 이러면서 뭐 어미 고양이가 약하면 버린대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고양이 야생의 그 습성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못 살아남을 것 같으면 버려버린대요. 사자랑 비슷하구나. 네, 약간 그래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버림받은 것 같고 아니면 엄마가 먹이를 찾으러 나갔다가 뭐 로드킬을 당해서 못 온다든지 아무튼 그런 거 같다고 수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밤이 고비인데 뭐 오늘 잘 돌봐주면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저희가 호텔에 몰래 데려왔어요. 원래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걔가 너무 작아서 주머니에 넣으면 됐거든요. 그래서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지고 저희가 호텔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유 고양이용 우유를 거기서 줘가지고 그거를 얘 주사기로 급여를 하면서 얘를 이렇게 살렸죠. 그래서 살려서 걔를 KTX 타고 다음날 서울까지 왔는데 제가 어떻게 고양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병원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집으로 데려와서 내가 돌봐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일단
그냥 집 근처 동물병원에 일단 맡겼어요. 한 3일 정도 맡겼나?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이제 고양이용 모래 사고 뭐 고양이 집 사고 고양이에 대한 검색을 그때 했어요. 아, 키우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예. 키우려고. 근데 보호소를 데려가면 안락사 시킨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제가 그것만은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키우려고 마음 먹고 했는데 그러다가 계속 면회를 갔어요. 면회라 그래요. 네, 면회를 가가지고 계속 막 내가 3일만 있다가 올게. 아직 엄마가 준비가 안 됐어. 이러면서 그래서 그리고 3일 뒤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틀 뒤에 죽은 거예요. 네? 네, 죽었어요. 기승전결이 제가 예상했던 그게 아닌데. 네, 죽었어요. 네. 네. 근데 갑자기 토를 하고 설사를 계속 하더니 제가 설사를 하고 토를 하고 제가 바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자꾸 막 애가 길냥이 출신이고 새끼니까 약간 좀 가망이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병명을 말해주면 좋은데 주사바늘 꽂을 데가 없대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그냥 다들 막 죽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 여기저기 다 데려가 봤는데 다 비슷해요. 반응이. 그래서 일단 수액 주사를 맞추고 애가 팔팔해졌어요. 그래서 괜찮구나 이제 살겠구나. 그리고 데려왔는데 다음날 또 설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지켜보자. 그러고 그 출근했다가 돌아왔는데 얘가 힘이 없이 이렇게 쓰러져 있어가지고 못 걸어요. 계속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지를 했죠. 죽겠구나. 그래서 그때 눈물이 막 나는데 일단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도 애가 계속 쓰러져 있어요. 거의 제가 죽음 직전까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수액을 하루 내내 맞춰보긴 하겠지만 애가 너무 어리고 작아서 버텨낼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날 새벽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비록 일주일 정도밖에 안 키웠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 가르치잖아요. 수업해야 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죄송한데 뭐 제가 키우던 고양이가 죽어서 내가 좀 힘들다 하면서 양해 구하고 계속 손수건으로 눈물 닦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계속 울었어요. 그냥 하루 내내 계속. 수업할 때도 계속 울고 쉬는 시간에 계속 울고. 그래서 한 그렇게 2주 정도 지나니까 이게 내가 너무 진짜 슬픔의 수렁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캣맘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캣맘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제 사연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어서 제가 너무 힘든데 내가 이렇게 슬프게 있는 것보다 이걸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드는 생각이 그 애가 집고양이였으면 살았을 것 같은 거예요. 영향을 잘 받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얘네 엄마가 그 길고양이였고 엄마부터 약했기 때문에 약하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런 환경에 안 있었으면 살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그때부터 캣맘이 돼가지고 캣맘 분들이랑 교대로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고양이들 밥을 줬거든요. 근데 밥을 주면서 비둘기가 자꾸 먹는 거예요. 비둘기가 배고파가지고. 근데 캣맘 분들이 모여가지고 비둘기를 어떻게 퇴치하지? 그런데 저는 약간 왜 비둘기를 먹으면 안 돼? 비둘기도 배고프지 않아? 근데 왜 퇴치하는 거지? 왜 고양이만 소중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때 고기를 안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고양이에 대한 사랑부터 해서 비둘기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해서 계속 확장이 돼서 그날 제가 돼지고기를 사왔거든요. 먹으려고. 근데 입에 못 댔어요. 그래서 그냥 버렸던. 어떻게 보면 비둘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아, 평화의 상징 우리 비둘기가. 명불허전 비둘기. 네네네. 되게 진짜 슬프셨을 것 같네요. 네, 요만했다고요?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350g. 네, 그래서 걔를 되게 슬픈 게 화장을 했거든요. 근데 한 줌도 안 되는 가루가 남아가지고 제가 너무 슬펐어요. 근데 그거를 또 제가 여수까지 내려갔어요. 다시 어떻게 이 젤을 가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수에서 얘를 발견한 데다가 뿌려줬어요. 여수 그 먼 여수를 다시 갔어요. 끝. 다시 갔어. 다시 가가지고 뿌려주고 아무튼 그랬죠. 네, 아무튼. 그러셨군요. 네, 그 고양이가 저의 인생을 그러네요. 바꿨죠. 네, 바꿨죠. 그러면 그 후에 또 고양이를 지금 몇 마리 키우시고 계시다고? 3마리? 2마리. 네네, 2마리인데 그래서 그의 이후로 고양이를 못 느끼는 고양이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제가. 그 일주일 동안요? 네. 고양이 매력 뭐예요? 고양이 매력,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고양이? 이렇게. 아니, 보기 했죠. 가까이 이렇게. 저도 귀엽다 생각해요. 네. 근데 키운 사람은 또 다른. 네, 고양이가 저는 약간 사람들이 편견이 있잖아요. 고양이 하면 도도해 막 안 안기려고 그러고 막. 근데 그 우리 죽은 애가 되게 애교쟁이였어요. 그래서 맨날 안기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애교도 많고 강아지처럼 그러더라고요. 그런 매력이. 그래서 근데 고양이가 실제로 강아지보다 좀 네. 그냥 혼자 있고 싶어하지 않길 좋아하지 않나요? 아 그러긴 해요. 맞아요. 그쵸. 네, 약간 강아지는 24시간 나를 위해 항상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고양이는 약간 자기가 피곤하거나 이럴 때는 흥 이러고 저기 가서 있긴 한데 네, 그런 매력이 너무 귀여워요. 그게 오히려 좀 더 편할 것 같기도 하네요.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맞아요. 근데 또 외로움을 안 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타긴 타요. 아 그래요? 예, 강아지보다 덜 타는 거지. 타긴 타요. 그렇군요. 예. 그 지금까지 밖에 나온 게스트 분들 중에 네네. 지금까지 새를 키웠던 분이 계셨고, 오. 말을 탔던 분, 혜림 씨. 네네네. 예. 그 얘기도 제일 재밌었고. 아. 근데 아마 고양이를 키우는 분도 계셨을 텐데 그 고양이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어쨌든.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가 하나님한테 최초인가요? 고양이 대표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 반려동물을 네. 이제 키우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하는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반려동물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정말 잠깐 키웠는데 사실 제가 키웠다기보다는 제 엄마랑 형이 좀 많이 강아지요? 강아지. 네. 근데 저는 별로 관심을 안 줬어요. 별로 궁금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분으로서 그냥 같이 생활하면서 네. 뭐 좀 새로 알게 된 거?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랑 지금 약간 같은 공간에서 지내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좀 느낀 점? 뭐 그런 게 있나요? 느낀 점은 뭐 매일매일 느끼는 건데 그 얘네들이 표현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지 사람이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진짜 얘네들도 이 희노애락을 다 느끼고 정말 제가 신기한 게 제가 퇴근 시간을 잘 알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문 앞에서 기다려요. 그것도 있고 제가 일어나야 될 시간을 알아서 알람 시계 울리기 전에 미리 꼬집어요. 이렇게 물어요. 일어나라고. 네,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야 너네 시간의 개념이 있니? 물어보는데 오늘 아침에도 막 이렇게 일어나라고 7시에 막 이렇게 뜯고 그리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반겨주고 진짜 그런 거 보면서 얘네들이 진짜 동물이라 그래서 막 열등하거나 뭐 짐승 그러잖아요. 보통 어르신들이.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힘이 되고 진짜 에너지가 되고 정말 너무 좋아요. 얘네들이. 네,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면서 다른 동물들도 똑같이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소나 돼지나 다 우리 고양이처럼 이렇게 되게 다정할 수도 있고 얘네들도 정말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마음이 아프죠, 진짜. 네, 진짜. 그냥 다르다. 네. 그렇군요. 어제 엄마가 저한테 막 고양이 키우는 친구를 만나고 와서 고양이는 고양이가 가장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고양이는 이제 궁뎅이 쪽을 만져주면 가장 좋아한다고 저한테 그러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궁뎅이? 네. 우리 애들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고양이마다 다른구나. 네, 목. 목. 네, 목이랑 이 머리 이쪽.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안 닿는 곳? 거기를 긁어주는 걸 좋아해요. 배는 안 좋아해요? 배는 원래 집사들 사이에서 배는 절대 만지지 마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진짜요? 네. 근데 이게 왜냐면 근데 저희 집 고양이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키웠기 때문에 저한테 배를 까요. 까더라고요. 만져달라고. 네. 근데 보통 상처가 있는 고양이들은 절대 안 그래요. 약간 트라우마가 있거나 주인한테 뭐 약간 트라우마를 받았다든지 길에서 생활하다 온 애들은 되게 경계를 많이 해가지고 배 만지면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까는 고양이들은 만져도 괜찮은 거죠? 네, 발라당. 그때 막 만져주면 좋아해요.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하나님이 키우는 고양이 2마리는 둘 다 길냥이 출신인 거예요? 길냥이 엄마의 자식인데. 자식. 네. 그러니까 외출냥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외출냥이 그분이 제가 분양받았어요. 네. 카페에서 그 고양이 카페. 근데 그분이 상가를 운영하시는데 상가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상가 닫고 집에 가면은 고양이가 그냥 그 상가 안에서 있고 자고. 그래서 본인이 상가 운영할 때는 낮에 나갔다 오고
그래서 임신을 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를 낳은 거죠. 그래서 얘네를 분양하려고 이제 올린 건데,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얘네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죽은 애랑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모르게 저 분양 받을래요.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닮아가지고 되게 닮았어요, 둘이. 그렇구나. 네, 그래서 고양이 이름 뭐예요? 찰리랑 페리요. 찰리랑 페리? 네, 페리.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채식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네네. 그 고양이 때문에 채식을 하게 되셨고 채식을 하고 나서 네.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맞나요? 좀 생긴 것 같아요. 조금? 네. 어떤 부분에서 생기셨어요? 약간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제 앞에서. 네, 그 옆에 주위 사람들이 약간 좀 뭔지 알아요. 네, 알죠. 약간 제가 막 되게 평가할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이렇게 너 고기 먹네?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드는지 약간 막 시킬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시키고 네, 네. 그냥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 근데 예의상 물어봐 주긴 해요. 채식 생활 어때? 이렇게 물어봐 주긴 하는데 더 깊게 들어가는 건 또 약간 피하는 느낌? 네, 그쵸. 약간 좀. 그럼 근데 채식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기존에 만나던 친구들이나 기존에 나가던 모임들이나 그런 걸 아예 막 단절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런 적은 없으신 거네요? 아, 네네. 저는 친구들한테 말하거든요. 비건 식당 가자. 왜냐면 너네들은 맨날 고기 먹잖아. 한 번쯤 안 먹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비건 식당 흔쾌히 가자고 해요. 아, 진짜요? 네. 최근에는 그런 친구들은 도대체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그니까요. 진짜 내가 참 잘했구나. 근데 그 최근에 만난 친구는 친구 셋이 만났는데 대학교 동기인데 네. 이 근처 살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자기 집에 놀러 오라 그래서 갔는데 채식으로만 딱 준비해 준 거예요. 진짜 막 단호박 스프에다가 막 샐러드에다가 막 그래서 감동했어요, 진짜. 정말. 되게 씁쓸해 하시는데요. 네,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살짝 지금 회의가 들어가지고. 아니야. 장난이고 저도 사실 친구들이 저 많이 배려해줘요. 네. 그쵸. 그래야 진짜 친구죠. 근데 아직 단호박 스프는 제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까 영어를 가르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사실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도 그 채식이 막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주거나 그런 건 없으신 거예요? 참 다행인 게 저희가 회식이 없어요. 네, 저희가 개인 플레이하는 그런 학원이라서 네네. 혼자 밥 먹고 뭐 혼자 가르치고 혼자 뭐 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회식이라 해봤자 1년에 한 번 송년회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송년회 때 제가 굶었어요. 네, 뷔페 갔는데 네. 먹을 게 없더라고요. 뷔페에 먹을 게 없어요? 네, 먹을 게 없어요. 가지도? 다 뭐 고기 소스 있고. 네. 그렇구나. 네, 호텔 뷔페인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쫄쫄 굶고 그냥 후식으로 있는 과일, 뭐 토마토, 파인애플만 먹고 그냥 그러고 갔죠. 네. 그렇군요. 네. 그때는 좀. 그래도 그럼 직장 다니시는 데는 이제 뭐 채식이 좀 걸림돌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할 일은 없으셨나요? 네. 제가 혼자 해결하기 때문에 네. 너무 좋아요. 그렇구나. 네. 지난번에도 사실 그 영어 그 선생님을 하고 계신 남자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다 그냥 각자 도시락 싸우는 약간 그런 분위기라서. 그게 진짜 좋아요. 채식하시는 분들 영어 선생님을 직업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 채식을 안 하는 사람이더라도 네. 그런 스타일이 전 너무 좋아요. 괜찮네요. 그거. 그쵸. 네. 그러니까 어울릴 필요 없는 약간. 근데 그러면은 각자 이제 먹을 거를 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예 벽 보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먹거나 나가서 먹거나 아니면 뭐 시간 맞으면 둘이 먹을래? 그래서 먹거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네, 그냥. 그렇구나. 네. 다 점심 시간이 달라요. 네, 진짜. 수업 스케줄이 다 다르니까.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채식하면서 사실 이게 좀 아픔이 있는 분들 얘기가 재밌거든요. 아픔? 아니, 장난이고. 그러면 채식하는 데 있어서 네. 약간 기분 나빴던 적, 아니면 상처를 받았던 적, 아니면은 조금 글쎄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그런 좀 우여곡절은 없으셨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네. 아무래도 부모님이 채식을 안 하시는 게 그렇죠. 가장 부모님이랑은 어떤 부모님이랑 마찰이 아무래도 가장 심하죠. 왜냐면 부모님이야말로 터놓고 저한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은 좀 조심스럽게 해도. 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긴 한데 네네. 엄마 집에 이제 본가에 내려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엄마가 좀 왜 안 먹냐, 뭐 먹어라, 막 이런 말 하죠. 잔소리 같이. 근데 제가 이제 하도 완고하게 그냥 안 먹는다고 이러니까 엄마가 그냥 배려해 주는데 엄마도. 근데 이제 가족끼리 모임 있을 때는 고깃집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저한테 먹으라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 그냥 고깃집을 간다는 것 자체가 그 너무 좀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할 수 있죠. 네. 그럼 가족 이제 채식 관련해서 가족을 대할 때 부모님한테 이제 하나님이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일단은 네. 엄마랑 아빠랑 판이하게 달라요, 반응이. 네.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는 둘 다 반대를 하긴 하는데 채식주의에 반대예요? 접근법이 달라요. 네. 엄마는 성경을 말하면서 저한테 반대를 하고. 성경을? 네,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고 했다.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네, 성경에서 그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맞아. 우리가 도미니언 해도 된다. 약간 이런 걸로 어필하시고 저희 아빠는 이제 저 논리 허점을 찾으려고 저한테 엄청 논리 허점.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졌어요, 한번. 네, 그때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그 저희 아빠가 인도에서 철학을 하시거든요. 네. 인도에서 철학가를 그러셨죠? 네, 인도에서 철학을 하시는데 그 인도에 자이나교가 있어요. 아세요? 자이나교?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불교랑 비슷한데 네. 거기가 채식을 하는 그룹인데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그 벌레 이런 것도 안 죽이려고 조심조심 걷고 걸을 때 조심조심 걷고 어떤 분들은 나체로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자기가 옷으로 뭐 미생물 같은 거 죽일 수 있다고. 진짜요? 그 정도의 종교거든요. 자이나교가. 당연히 뭐 안 먹고 동물 살생 같은 걸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뭐 벌레 같은 것도 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자이나교를 예를 들면서 전 자이나교라고는 안 했는데 그냥 모든 생명은 소중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넌 그 말 자체가 이미 허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지금 숨 쉬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네가 뭔가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은 누가 누구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근데 지금 네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지 않냐. 그걸 증명이다 그게. 너가 어떤 생물을 희생시켰다는 거는 너가 살아있다는 거다.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니까 내가 말했던 생명은 동물이야 동물. 미생물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는 뭐 아빠가 뭐 너 물도 뭐 고통을 느낀다는 그런 연구가 있대나? 그래서 물 앞에 막 슬픈 음악을 틀면 물이 막 슬퍼하고 막 현미경으로 보면은 막 기쁜 음악을 틀면 막 기뻐하고 막 식물도 뭐 또 고통을 느낀다니 뭐 미생물도 생명 아니냐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할 말이 좀 없긴 했는데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제가 엄청 검색했어요. 저렇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지 이러면서 막 그러고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는 이렇게 약간 다른 접근법으로 저를 막 공격을 하는데 네, 만나면 이게 심하고 평소에 전화할 때는 그냥 채식 이야기는 안 하니까 네, 안 하죠. 아버지의 그 태도가 조금 더 좀 건설적이긴 하네요. 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네,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는 좀 그건 뭐 사실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그거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죠. 저도 처음에 이제 채식했을 때 이제 그렇게 자극을 한 번씩 받으면은 이제 막 이제 공부를 하고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 순간은 좀 짜증나고 너무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 하셨던 것처럼 이제 검색해보고 책 찾아서 읽고 다큐 보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딱 정리를 해놓고 다음에 또 같은 질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바로 맞아요.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저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싫은데 왜냐면 제가 다른 이데올로기를 외치는 사람을 봤을 때 너무 쉽게 흥분하면은 반대 의견을 못 받아들이거나 쉽게 흥분하면은 좀 그 사람한테 신뢰가 안 가거든요. 맞아. 그쵸. 맞아. 그러니까 딱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착착착 말하면 납득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 말도 맞네? 근데 일단 발끈해가지고 막 아니야 이러면은 약간 그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뢰도가 약간 떨어지는 게 있는데 저 사람 감정에 치우치는구나. 예. 그리고 그거 요즘 무슨 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눈송이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스노우플레이크. 스노우플레이크 맞아요. 눈송이 세대가 되기 싫은 거예요, 저는. 네. 진짜 요즘 근데 그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눈송이 세대가. 그게 우리나라 말로 눈송이 세대라 그러거든요. 예. 그렇구나. 저도 채식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예. 제가 눈송이 세대라는 걸 좀 뼈저리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나한테는 너무 절실하고 이게 왜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설명이 자꾸 해명하는 것 같고 내가 막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방어적으로 되게 난잡한 자꾸 대답이 나가는 거예요. 입 밖으로. 그래서 되게 흥분하고 맞아, 언성 높아지고. 맞아. 그래서 엄마가 한 번은 이제 저한테 일시야 너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으면 설득을 하고 싶으면은 흥분을 하면 안 된다. 흥분하면은 맞아. 바로 신뢰가 떨어진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순간에 그 말을 들을 때도 저는 상처가 됐어요. 그게 내가 설명 그렇게 못하나? 너무 유리 멘탈이시네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바로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걸 계속 연습을 하고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는 연습도 좀 하려고 하고. 진짜 역질문 좋아요. 역질문.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딱 역으로 질문하면은 약간 제대로 방어가 되더라고요. 역질문? 네.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버지가 철학가이시면은 좀 더 한 차원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분은 제가 범접할 수 없어요.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진짜. 아버지한테 혹시 뭐 책이나 다큐나 이런 거를 권해드린 적 있으세요? 아니 아직은 없는데 그 고집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런 거 잘 안 보려고 하시고 네 그 또 이게 신실한 기독교인이시다 보니까 또 하나님도 기독교세요? 저희 부모님이 기독교고 네네. 네 저는 이제 아직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비건 되기 전에는 내 기독교예요. 그럼 남자친구가 교회도 안 나가는데 무슨 네가 기독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 기독교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 안 하면 지옥 가거든. 이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세뇌당한 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모태신앙이어가지고 교회 안 가면 벌 받는다. 너가 잘 된 거는 다 하나님 덕택이다. 이렇게 가족의 세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어디에서 종교를 물어볼 때 기독교라고 말 안 하면 괜히 찔리는 거예요. 괜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독교요.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간 지 오래됐어요. 한 10년 넘었어요. 근데 말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비건이 되고 나서 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도살장 영상 보면 신이 없는 것만 같잖아요. 네, 그런 거 보고 회의감을 느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물어보면은 부모님이 기독교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신이 그렇군요. 있는지 없는지. 채식을 통해서 탈종교를 또 하셨네요. 엄마 아빠가 보면 안 되는데 이거 호적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 아빠가 이거 보고. 그건 또 처음 듣는 얘기네요. 신기하다. 그렇군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그 남자친구 분이 외국인이라고 저한테 알려주셨잖아요. 네네네. 그 관계에 있어서 채식은 어떤? 제가 먼저 채식을 하고 네네. 그래서 그 친구가 제 앞에서 스테이크만 먹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배려를 해줬죠. 뭐. 그래. 죄송한데 그러면은 사귀는 중간에 이 채식을 하는 시작을 하신 거죠? 네네네네. 저희가 오래 사귀었어요. 되게 한 8년 사귀었는데 제가 채식을 한 이후로 얘는 한 달 동안 계속 제 앞에서 고기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원망스럽진 않고 그냥 뭐 그래 존중한다. 뭐 내가 내가 뭐 강요할 수 없으니까. 예. 근데 얘도 어느 날 느꼈는지 갑자기 자기도 안 먹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는 고양이를 키우면서 다른 동물들은 왜 안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본인이 또 하게 됐대요. 그래서 걔도 자연스럽게 하고 그다음에 약간 무슨 경쟁도 아니고 걔가 페스코 하다가 걔가 베지터리안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몇 주 뒤에 제가 베지터리안이 됐고 그리고 나서 제가 우유를 끊고
그리고 얘가 계란을 끊고 무슨 경쟁하듯이 이렇게 누가 먼저 끝나 약간. 되게 네. 좋은 경쟁이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제가 비건이 딱 되고 얘는 계속 치즈를 먹었어요. 얘가 하나님 이기셨네요. 치즈를 네 이겼어요. 얘가 치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끝까지 못 끊었어요. 우유랑 치즈를 계속 못 끊다가 저희랑 이제 둘이 그 우리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 유튜브 네 거기서 이제 보고 얘가 What the health. 네 그거 맞죠. 보고 네네 그거 보고 얘가 자기도 우유 끊을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날 당장 끊었어요. 네 건강을 위해서 끊고 근데 남자친구는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비건인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네. 극단적인 비건 왜 극단적인 비건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극단적인 게 단어가 약간 어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약간 적극적인? 적극적인 비건? 약간 설교하는 비건? 약간 영어에서 프리칭 한다고 하잖아요. militant vegan이라는. 네. 네네네. 그래서 약간 너처럼 약간 불도저 같이 막 이렇게 비건 활동하고 걔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걔는 그냥 자기 혼자 실천하는 스타일이고 남들한테 강요하지 않고 남들이 안 한다 그래서 상처받지도 않고 그냥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네. 좀 궁금한 게 하나님이 네. 그 AV 활동을 이제 동물권 활동 중에서 좀 선호하시는 게 그런 이제 언쟁을 안 해도 되는 거라서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남자친구분이 그 왜 공격적인 비건이라고 느끼셨죠? 걔 입장에서는 그것도 공격적이에요. 그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남들한테 고기를 먹지 말라고 회유하는 것 자체가 얘네한테는 공격적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할 자격이 없다. 바꿀 자격이 내가 뭐가 있냐. 나만 실천하면 되지 않냐.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그렇군요. 원래 근데 성격이 좀 그래요. 약간 물 흐르듯이 너무 극단적이지도 않고 불 같지도 않고 물 같지도 않고 약간 세월은 흘러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네. 아버지도 철학가이시고 남자친구도 약간 득도하신 네. 거의 보살. 네. 근데 처음에는 그럼 하나님이 먼저 이제 그 채식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채식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가 특히 뭐 사실 제 경험에서 제가 경험을 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처음에 되게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나와 함께 채식을 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특히 처음에.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제 남자친구한테 이거를 남자친구를 되게 개종시켜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그 욕을 어떻게 참으셨는지. 왜냐면 이제 약간 반포기했어요. 얘는 제가 하라 그래서 하는 애도 아니고. 시도는 해보신 거예요? 처음에는? 시도는 네 약간 해보긴 했는데 저희 관계 스타일이 서로 터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터치 당하는 거 싫어하고 저도 터치하는 거 싫어해요 별로. 그래서 약간 이것도 약간 되게 예민한 거잖아요. 식습관이니까. 엄청 예민한 거죠. 그래서 얘한테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스테이크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막 꼬집으면서 참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막 마음대로 막 야 너 먹지 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 아무 말 안 했죠. 근데 존중을 나름 해줬는데 다행히도 얘가 저 하는 거 보고 해줘가지고. 그럼 만약에 남자친구분이 이제 하나님 따라서 채식을 안 했더라면은 관계를 지속하는데 좀 장애물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비거니즘 쪽으로 생각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약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비건 여자친구분을 사귀고 싶어 하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직 여기에 대해서 되게 입장 정리가 완벽하게 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비건 여자친구를 비건인 분을 만나면은 편하겠죠, 여러모로.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먹는 데에서 이제 뭐 이제 일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삼시세끼 먹는데. 근데 또 동시에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어느 사람이 어떤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저는 이거는 조금 새길로 셀 가능성이 있는 얘기긴 한데 저는 약간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안 믿어요. 안 믿으세요? 네. 그러면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대로 다 그게 막 흘러간다 운명론자라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제 사상을 이제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선택이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제 어떤 독립된 주체로서 자유의지를 행사를 해서 그 어떤 거기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사람의 부모를 고르지 않았고 자기 유전자를 고르지 않았고 자기가 태어난 어떤 성장 과정 그런 환경을 하나도 고른 게 없고 심지어 저는 그 사람의 친구 그 사람이 만난 사람들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대화 뭐 읽었던 책 그런 거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주어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그러면은 한 사람이 채식을 하고 안 하고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아니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 이걸 가치 판단을 어떻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채식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거기서 이제 맞으면은 편하긴 하겠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것도 또 내일 저한테 같은 질문을 하시면 또 대답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여서. 근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비건이 됐다는 게 놀라운데요. 왜냐면 뭐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동물이 이렇게 착취당하고 이런 게 다 운명이다. 왜냐면 뭐 저도 항상 이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자기 위안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너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잖아요. 동물들이 그렇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게. 저는 또 마음을 되게 그 빙의해서 생각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자기 위로를 했냐면 왜 우리가 막 중세 시대에 거쳐서 암흑기가 지나고 이제 근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과학이 발달하고 그때 이제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가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본주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왔잖아요. 역사라는 게 그렇게 대부분 자연스럽게 약간 교체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때에 따라서 타이밍에 맞춰서. 그래서 이 동물들이 물건으로 취급당하고 돈으로 취급당하고 이런 게 자본주의에서 피해갈 수 없었던 과정이었다. 그러니까는 누가 안 했더라면 다른 사람이 무조건 했을 거다. 약간 세계 전쟁 일어났던 것처럼 히틀러가 안 했다면 다른 사람이 무조건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히틀러라서가 아니고 무조건 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 운명론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그래서 약간 우리 지금 동물들이 지금 우리에 갇혀 있고 뭐 얼마 못 살고 죽고 고통당하고 이런 것도 자본주의에서 어쩔 수 없었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면서 약간 자기 위로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원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세상의 흐름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조금은 편해요, 마음이. 예. 저는 과거를 바꿀 수 없을 뿐만 바꿀 수 없죠. 없을 뿐만 이거 말 어떻게 해야 돼? 말이 안 나오지? 어쨌든 과거는 못 바꾸니까. 못 바꾸죠. 사실 저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뭐 역사가 어떻게 흘러와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도달을 했는지,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필요하고 얼마나 이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이제 생명체에게 쓸데없는 고통을 지금 가하고 있는지 이 시스템이 공장식 출산이라는 이 불필요한 시스템이 약간 적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쵸. 이거를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 걸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행동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까지 어쩔 수 없어 왔다? 뭐 그렇다 쳐요. 근데 그건 뭐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앞으로의 그냥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당연하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쓸 수 있잖아요, 이제.
너무 거창한가요? 저는 제가 역사를 슬슬 태우는 역사를 씁시다. 씁시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 네. 영어 선생님 얘기를 잠깐 돌아가서 네. 영어 선생님을 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7년 정도 됐어요. 되게 네. 꽤 되셨네요. 네. 꽤 됐네요, 벌써. 어쩌다가 그 커리어를 제가 고등학교 때 인강을 들었어요. 수능 인강. 네. 인강을 듣다가 되게 멋있는 그 강사가 있는 거예요. 되게 카리스마 있고 막, 야, 이러면서 막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인강이었는데도 압도당했어요.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화면상에서도 너무 멋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강사를 꿈꾸게 된 거예요. 이렇게 퍼블릭 스피킹을 제가 하고 싶었나 봐요.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앞에 나와서 나도 몇백 명 앞에서 저렇게 멋있게 얘기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뭐 잘하던 과목이 영어였고 해가지고 영문과에 들어갔어요. 네. 영문과 졸업하고 이제 당연히 저는 4년 내내 강사할 거야. 그래서 네,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강사를 한 거예요.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빨리 정해가지고 진로를. 진짜 그냥 계속 그냥 그 한 길만 걸어오신 거예요. 외길. 네. 네. 좀 맞으세요? 네. 영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서 네. 맞죠? 영어를 좋아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죠? 영어를 좋아하는 거. 또 교포시라 모르신가요? 저 교포 아니라니까요. 근데 약간 교포. 교포의 정의가 뭐죠? 교포가 나고 자란 게 교포가 그 영어권 나라에 어렸을 때 가서 살았던. 그냥 시민권 이런 거는 시민권이 혹시 법적 신분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저는 한국인이에요. 그래요? 100%. 서류상 한국인이지만 교포로 몰아가려고 그러시는 건데요. 네. 한국인이십니다. 네, 한국인. 네. 무슨 말 했었지? 영어가 왜 좋은지. 영어가 처음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나라 문화를 먼저 좋아해야 그 다음에 언어가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약간 언어가 먼저 좋아서 시작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언어 자체가 되게 아름답게 들릴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네네. 불어가 약간 저한테 저도. 그랬는데, 네. 근데 배울 생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아름답다, 그냥 그러고만 말지. 근데 제가 미드를 보면서 그 어렸을 때 미드 보면서 물론 픽션이긴 하지만 얘네가 너무 멋있게 말하는 거예요. 멋있게 말하고 멋있게 생활하고 막. 뭐 보셨어요? 가십거리요. 부끄러워. 네, 엑소 가십걸. 저도 사실 봤습니다. 네. 부끄러워. 진짜 왜 이렇게 부끄럽죠? 편집. 네. 아니 근데 막 멋있는 게 막 걔네들의 생활도 멋있긴 하지만 그 되게 자유로운 거 있잖아요. 막 무슨 광장에서 막 샌드위치 앉아서 먹고 막 이게 별거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막 20살 때 대학생 때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할 막 그런 거를 얘네들이 막 되게 멋있게 막 길거리에서도 막 먹고 다니고 막 그런 거 얘기할 때 제스처 막 너무 쿨하고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동경하게 됐어요. 지금은 미국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때는 미국을 너무 동경해서 미국이 최고의 나라야. 아메리칸 드림을 가져야겠어. 이러고 제가 미국을 동경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영어에 푹 빠진 거예요. 진짜. 뭘 자꾸 적으시죠? 잘못 말했나요, 제가? 아니요. 이게 막 트집 잡으려고 적는 게 아니라 말씀해서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 실수했나? 이러고. 네. 여기서 실수는 없습니다. 네네. 덜덜. 그렇군요. 가십걸을 보고 네. 영어 그 문화가 좋아졌어요. 영어 강사가 되셨군요. 쿨한 문화. 네. 그렇군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네. 이제 7년째 네네네네. 영어 선생님을 하고 계신데 근데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미국을 왜 안 좋아해요? 하세요 지금은? 미국은 지금 제가 약간 좀 반 트럼프세요? 제가 사실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경제 면에서 자본주의가 너무 심하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약간 책을 많이 읽으면서 미국이 불평등이 거의 1위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범죄율도 유럽보다 7배 많아요. 자본주의 불평등이 심하기 때문에 보통 하층민들이 약간 범죄를 많이 일으킨대요. 약간 그런 어두운 면을 보면서 약간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게 내가 생각했던 판타지 월드는 아니구나. 난 정말 정말 최고의 나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어떤 분야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경제 시스템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가 미국 따라가잖아요. 약간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나 이런 게 다 미국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듯이 미국인들도 돈 때문에 자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계를 보면서 약간 우리나라의 약간 되게 거대한 확장판이구나 생각해서 와 거기에서 사는 것도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많지 않은 이상 네네네. 힘든 곳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그런 쿨한 문화 이런 거는 다 돈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냥 그런 좋은 문화지. 사람들의 특권이죠. 그쵸. 그거는. 가십걸 특히. 네. 그 사람들 엄청 다 부자잖아요. 완전 재벌이죠. 네. 네, 네. 아무튼 그런 거를 보고 내가 너무 보여지는 거에만 내가 환상을 가지지 않았나 싶어서 네, 이제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복지국가를 좋아해요. 뭐 북유럽 이런 데를 좋아하지.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뉴욕을 다녀왔어요. 네. 형이 거기 살고 있어서 네. 형을 보러 갔다 왔는데 그 제가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뉴욕을 이제 몇 번 가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뉴욕만 2주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불평등이 되게 심하잖아요. 네네. 제가 이번에 가서 그걸 정말 피부로 느끼고 왔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노숙자가 진짜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맨하탄에 완전 번화 약간 그 금융권 그쪽 거리 정말 진짜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수트를 빼입은 훤칠한 키의 남자들이 떼거리로 이제 오고 가는 그 거리 한복판에 네네. 거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차되는 그거를 보면서 이제 같은 스타벅스인데 한 사람은 정말 완벽하게 진짜 잘 다려진 양복을 입고 뭐 어떤 음료수 벤티 사이즈를 이제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그려져요. 스마트폰으로 이제 얼굴이 대고 나오는데 바로 그 문 앞 옆에는 이제 수염이 덥수룩한 그쵸. 좀 냄새도 나요 실제로. 그쵸, 그리고 이제 어떤 팻말을 들고 있어요. 팻말이 다 약간 제가 딱 팻말이 기억이 나는데 심지어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I didn't think this would happen to me. 진짜 공감된다. 소름 돋았어요. 나한테 이런 일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 못했다. 번역을 하자면. 너무 소름 돋는다. 그래서 옷차림도 완전 진짜 그냥 거의 뭘 옷을 입고 있는지 쓰레기를 입고 있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바지도 뭐 너무 큰 사이즈를 입었는지 거의 무슨 힙합 래퍼처럼 그냥 무릎 위에 걸쳐져 있고 바지가 간신히 그리고 그냥 한 사람은 이제 막 8불 9불짜리 벤티 음료수를 들고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바로 네. 그 문 옆엔 거지가 대비되네요. 네, 진짜. 그렇게 있고 근데 그런 게 뉴욕 어딜 가도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정말. 네. 그리고 맞아, 그게 우리나라는 제가 그런 데를 잘 안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아요. 많겠죠. 네, 많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그런 장면을 목격하는 빈도가 그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정 지역에만 있어서 그런가? 좀 어디 몰려 있는지 종로나 그쪽에 많으시니까. 네. 그래서 제 남자친구는 노숙자분들을 되게 좋아해요. 약간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요? 약간 사회 그 규칙을 거부하는 사람? 약간 그냥 뭐 구걸하고 이런 건 둘째치고 그냥 솔직히 이 집이란 개념도 저희가 만든 거잖아요. 사피엔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저희가 그냥 수렵 채집인으로서 막 뭐 사냥하고 뭐 과일 따먹고 막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부족 생활하면서 이제 그 아주 머나먼 얘기지만 집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뭐 인간이 뭐 누가 이렇게 고층 건물에 살라고 누가 그랬냐고 우리가 만든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하고 뭐 이런 옷도 왜 이렇게만 입어야 되느냐 저 사람처럼 입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는 남들 평범하게 그냥 사는 사람들처럼 따라가는 게 쉽잖아요 솔직히 남들이 예스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하는 게 쉬운데 저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그런 걸 용기 있게 거부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그리고 저 사람들의 인생도 모르면서 지금 모습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의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이렇게 되게 꾀죄죄하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다 자기 스토리가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좀 반성하게 됐어요. 저는 약간 노숙자 하면은 게으르다. 솔직히 일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막 이렇게 돈 달라 그러면은 막 깨러줘 막 그래요. 캐나다 애들이 절대 안 줘요 돈.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 뭐 자기 일을 구해야지 손발 멀쩡하면서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생각을 달리하게 됐어요. 저도. 저도 이제 남자친구분이랑 같은 이제 맥락에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노숙자분들은 저는 그냥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뭐 게으르거나 그냥 성품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타고나기를 막 좀 그냥 진짜 운이 안 따라준 사람. 맞아. 되게 불쌍한 사람. 맞아, 그러니까 맞아. 저는 지금 되게 깨끗한 옷차림으로 이게 되게 안락한 집에서 지금 되게 비싼 장미들을 앞에 두고 지금 한가롭게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게 완벽하게 제 부모를 잘 만났고 그냥 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막 노력을 한 건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노숙자분들은 그냥 운이 안 따라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부터 네, 그냥 진짜 운이 지지리도 나빴던 거고 저는 운이 엄청 좋았던 거고 네.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재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실패를 하면 다시 일어서는데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르고 재기를 하는 거는 기적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네, 바닥까지 치고 올라오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불평등이 그래서 너무 심한 나라라서 저도 그래서 같은 생각으로 미국을 이제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약간.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한 사회는 이제 운이 해주지 못한 걸 사회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아무튼 노숙자들을 뉴욕에서 이렇게 자주 보면서 진짜 운이 나쁜 사람들이 많구나. 되게 불쌍하다. 근데 동시에 저렇게 운이 좋은 사람들이랑 진짜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있구나. 그게 너무 신기하면서 되게 씁쓸하고 약간 그런. 씁쓸하죠. 그럼 복지국가를 꿈꾸세요? 어쩌다 정치 얘기로 넘어왔어? 글쎄요. 근데 복지국가도 저도 잘 모르는데 네. 그 사람들도 운이 좋은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저는. 북유럽에 태어난. 네, 그러니까 북유럽 나라 자체가 일단 이제 도처에 기름이 널려 있으니까 자원이 풍부하죠.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냥 또 그들만의 고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루하다 막 이러면서. 아니면 엄청 그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그걸 일군 걸 수도 있고. 사실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좀 안전망이 진짜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당연히 필요하죠. 네. 근데 이 발언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되게 제가 동료 선생님들한테 되게 이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저는 같은 생각이거든요. 저는 제가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나지 않았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런 게 다 운이 잘 떨어져서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출발점이 더 앞서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사회에 좀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룬 건데 왜 내가 굳이 나눠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예를 들어 세금을 많이 매긴다 그래도 내가 벌었는데 왜 내가 이만큼이나 떼줘야 돼?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비난할 수 없는 게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좀 그래서 이게 동료 선생님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네.
예를 들어 세금을 저희가 이제 5월에 정산해요. 저희가 개인 사업자라서 5월에 정산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막 짜증난다. 뭐 세금 엄청 많이 냈다. 정부 바뀌면서 근데 저도 많이 냈어요. 네. 작년에 정부 바뀌면서.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근데 뭐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해요. 뭐 잘 돌아가겠지. 뭐 이 돈이 잘 쓰이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뭐 내가 솔직히 정부한테 도움 1도 안 받은 건 아니잖아요. 뭐 교육, 어렸을 때부터 뭐 의료 이런 거 다 내가 알게 모르게 다 도움이 축적됐잖아요. 솔직히 국가에서 주는 도움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살고 건강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례로 세금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내니까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데 동료 선생님들 보면 약간 너무 많이 떼갔다고 막 화가 막 잔뜩 나가지고 뭔데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고 정부가 뭔데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 근데 되게 좀 마음이 이상한 게 되게 친한 선생님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약간 나랑은 약간 가치관이 좀 다르구나. 그렇게? 그렇군요. 네. 어쩌다 이런 얘기까지. 근데 너무 헤비하죠? 아니,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듣고 떠오른 생각이 그분이 그 가치관을 가진 것도 저는 이제 그분의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다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빗나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그냥 우연. 우연.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려워요. 이게 답이 없어요. 네. 저 그냥 이 얘기를 제가 좀만 더 하고 싶은데 제가 요즘에 또 여기 좀 꽂혀가지고 네네. 최근에 최근에 제가 주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엄마 왔다. 죄송합니다. 네. 어머니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도덕적 행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작가가 누구죠?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는 moral luck이라는 단어이고 이게 이제 토마스 네이글이라는 미국 철학자가 아마 이 사람이 만든 개념인지 모르겠고 이 사람이 거의 좀 완성시킨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도덕적으로 훌륭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성품을 가지려고 되게 부단한 노력을 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도덕적으로 훌륭함을 갖기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을 했겠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높이 살만하다. 근데 이 사람 이제 토마스 네이글 이 철학자가 하는 얘기는 이것도 운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이제 도덕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부연 설명으로 이 사람이 어떤 예를 드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이제 프리즌 비짓이라고 감옥소 투어를 신청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투어를 해요? 투어인지 그냥 투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네, 감옥을 실제로 그냥 가서 투어를 시켜줘요. 그럼 재수자들도 있어요? 있죠. 수감자랑 액티비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요? 네. 무슨 동물원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가서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임을 한다 그래요. 뭐냐면은 이 게임 이름이 이제 Step to the Line인데 이제 투어 참여하는 분들이랑 이제 수감자들을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이제 두 줄로 세워요. 그리고 이제 서 있는 상황에서 자기한테 해당되는 말이 들리면은 이제 한 발짝 앞으로 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싱글맘 싱글댓 가정에서 자란 사람 앞으로 나와 이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참여자 일반인 참여자 중에는 한 20%가 앞으로 나가요. 수감자 중에서는 한 70%가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소름 돋는다. 그리고 또 10살이 되기 전에 자기랑 되게 가까운 사람이 눈앞에서 죽는 걸 본 사람 일반인 중에는 한 10% 20%가 앞으로 갔어요. 수감자 중에는
70% 80%가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는 책이 5권 이상 있는 집에서 자란 사람. 일반인들은 다 앞으로 왔어요. 수감자중은 30% 40%.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은 내가 지금 이쪽 줄에 서 있고 저쪽 줄에 서 있지 않은 게 완벽하게 운이라는 거죠. 그쵸. 자칫하면 그냥 나도 저기 지금 저 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었을 텐데 정말 1년에 행운에 가까운 운이 이제 떨어져서 나는 다행히도 이쪽 줄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철학자가 토마스 네글 철학자가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거는 그냥 운이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채식 얘기하고 무슨 이런 도덕 얘기하고 마치 제가 무슨 도덕 군자인 것처럼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운이 작용을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동의해요, 저도. 혹시 존 롤스라고 아세요? 몰라요. 존 롤스가 미국 철학자인데 네. 그 사람이 사고 실험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거를 했었는데 무지의 장막이라고 네. 있어요. 그 존 롤스로 가장 유명한 이론인데 그 내가 스위치 2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그 복지 국가에 태어나서 정말 복지 국가에서 주는 돈 받으면서 의료 뭐 교육 이런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거랑 아니면 정말 거지처럼 사는 정말 자본주의 삶에서 태어나서 밑바닥에서 사는 근데 그런 국민일 수 있어요. 확률은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누굴 만났는지도 모르고 내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내 국적, 내 성별, 내 인종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확률은 50대 50 그 도박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 스위치를 누를 것 같으냐? 그럼 당연히 복지국가의 스위치를 누르겠죠. 누가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 사고 실험을 보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다. 왜냐면 누가 나는 진짜 내 모든 걸 걸고 진짜 이건 도박이야. 나는 자본주의에서 태어날래. 솔직히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그래서 자기의 부모님 어떤 부모님을 만났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인종 성별 뭐 이런 거 다 그냥 없애고 그냥 다 없다고 치고 정말 다 거르고 나서 선택을 한다면 다들 사람들이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을 설득을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존 롤스라는 사람처럼 내가 저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고 뭐 이 시대에 태어나고 약간 또 여유가 생겨서 채식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저도 운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를 받은 만큼 약간 갚아야 된다. 그렇게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면서 살고 싶고 또 네. 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했던 말 중에 그 이제 운이 따라주지 않은 사람들한테 운이 이제 나 같은 사람한테 해준 거를 그 사람들한테는 사회가 대신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사회잖아요. 제가 사회 구성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해줘야 된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군요. 네. 세금을 더 많이 내야겠어요. 근데 그 복지국가의 개념이 다 세금에 달려 있는 거라서 정부가 잘 운영을 해주면 뭐 좋을 텐데 일단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냥 걷어가기만 한다. 많이 걷어가서 어디다 쓰냐, 막 출처를 밝혀라, 막 약간 떼인 듯한 느낌? 근데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투명하게 또 밝히면 되잖아요. 뭐 당신의 세금 중에 뭐 몇 프로는 여기 쓰였고 뭐 이렇게 밝힐 수만 있다면 저는 사람들이 동참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도 막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저희랑 동의한대요. 근데 다만 정부를 못 믿겠대요. 그래서 어디다 쓰는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먼저 국민들 사이에서 높이고 그 다음에 복지국가를 실현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막 복지국가 그러면 독재죠, 독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살짝 주제를 옮겨서 이제 하나님께서 환경 윤리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일단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보죠. 그러니까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 보호를 의무로 생각을 하는 게 네. 과연 맞나? 그래야 하나?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네. 던져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직 현실적으로는 인식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 뭐 저를 포함해서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의미로 느껴지게끔 가는 그 과정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 국민이 이제 의무적으로 지킬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기가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미세먼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사람들이 아 진짜 환경이 나빠지고 있구나 약간 이런 지금 경각심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랑 잘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캠페인을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캠페인을 자주 해서 우리가 같이 쓰는 거다 환경을 이렇게 좀 좀 약간 경각심을 심어줘야 사람들이 실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냥 무조건 의무라고 봐요. 예, 저는 그래서 실천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최대한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약간 실천하라고 하고 의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예. 그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미세먼지가 제가 예전에 읽은 어떤 뉴스 기사에 의하면은 52%인가? 반 이상이 국내 요인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뭐 환경부랑 나사랑 같이 했던 연구니까 되게. 저 그 기사 봤어요. 보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또 그 중에 30%가 이제 노후 차량, 경유차는 어쨌든 거기서 이제 기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글쎄요, 저 잘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5년 된 동고를 모는 분이 계시다고 치면은 과연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좀 취약 계층에 속하는 저도 그런 분을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뭐 당연히 뭐 이 차 그만 몰고 새 차를 사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연 그 사람들한테 환경 보호에 협조를 좀 해주세요. 지금 근데 또 내가 지금 당장 내 가족을 부양하고 내 앞가림을 하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미세먼지 걱정할 여유가 어디 있냐. 그렇죠. 충분히 저는 이런 반응이 보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도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분이라면. 그러니까 결국 환경 보호도 좀 가진 자가 앞장을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는 동의를 하세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확률상 네. 약간 수입 좀 그래도 남들보다 높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막 저기 최빈국 아프리카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 플라스틱 쓰지 마세요. 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뭐 재활용 열심히 하세요. 그래봤자 걔네들은 하루하루 생계가 힘든데. 그렇죠. 그 솔직히 들어오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환경윤리에 관련된 건데 그분이 이런 지적을 해요. 희생이라는 걸 강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희생으로 느껴지게끔 들리면 절대 협조를 안 할 것이다.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희생이라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희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경을 위해 희생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면 안 된다. 근데 그 말이 너무 공감되거든요. 대신에 그들한테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일자리가 생기고 수입이 괜찮아진다. 약간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게 그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지. 야, 지구가 아프니까 너네 좀 이렇게 해라 하면은 아니 너네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우리 보고 지금 하라는 거야? 우리는 그럼 언제 누려?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된다는데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아프리카에 산다 그래도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네네. 솔직히 지구 안 좋아진 거 다 선진국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중국 뭐 다 걔네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물론 기여를 하겠지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그 가장 윤리적으로 뭔가 논할 게 많은 게 선진국이 원인 아니냐,
근데 왜 후진국에게 희생을 강요하느냐? 후진국에게 그럼 뭐 그래 너네 아무렇게나 개발해 이렇게 개발권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들한테 또 같이 희생을 하라고 해야 되느냐? 이 논쟁이 굉장히 뜨거워요. 환경윤리에서. 그 말씀 드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네. 예전에 그 기후 변화 관련해서 얘기할 때 네. 그 기후 부채라는 개념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이 잘 살고 있는 이유가 이제 몇백 년 동안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해 오면서 그쵸, 그쵸. 상업화를 했고 산업화를 했고 그거는 뭐 사실 뭐 반박을 할 여지가 없죠. 왜냐면 그냥 과학적으로 그걸 추적해 보면은 다 나오니까 이게 탄소가 그쵸, 어디서 그쵸, 배출이 그쵸. 됐는지.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네도 그냥 너 맘대로 해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너무 심각한데 문제가. 그쵸.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이나 공업 국가들을 이제 지원을 해서 너네는 우리의 길을 가지 말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조금 더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쵸. 그 짐을 덜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 보호도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을 요구하면은 답이 없는 것 같고 그건 안 돼요. 그건 약간 채식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가 냐면은 채식 얘네들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을 막 강조해서 채식을 설득시키려고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채식하면 이런 게 좋아 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가 되는 게 고기 먹으면 안 좋으니 이런 게 안 좋으니까 채식해 보다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건강에도 좋아져 환경에도 좋아 뭐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가 고통을 안 느껴도 돼 뭐 이런 되게 긍정적인 것들을 좀 부각을 시키면서 네. 근데 환경을 얘기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을 요구하는 거 말고 네. 조금 더 이걸 했을 때 뭐가 좋은지 왜 너한테도 어떻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정부가 할 일이라서 네 정부가 그렇게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쵸. 네. 그러면은 이런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되게 재밌는 내용을 읽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뭐하러 그러니까 지금 환경을 우리가 이제 파괴하는 게 거기서 단기적인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포기하면서까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걸 지켜야 되나? 그들이 뭐 환경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지금 뭐 등산해서 이제 정상에 올라서 이제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런 뭐 황홀한 뭐 경이로움 뭐 이런 걸 미래 세대는 거기에 관심 없을 수도 있잖아. 미래 세대는 뭐 실내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게임하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뭐 걔네들도 우리랑 비슷할 거라고 이제 추론을 해서 굳이 그래야 되나? 약간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생각은 네. 조상님이 노할 것 같군요. 막 이래. 아니 그 마이클 샌델이라고 아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그 사람 책에 그 사람이 역사를 볼 때 대서사시로 봐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대서사시가 진짜 아주 옛날 얘기부터 연결돼 있잖아요. 네네. 그 과거 무슨 현재 미래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대서사시다. 그중에 우리도 이제 그 서사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탁 탄생한 게 아니고 과거에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우리가 지금 여기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미래도 그렇게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는
약간 릴레이 하는 거죠. 릴레이 하는데 내가 여기서 폭탄을 터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도 신경 안 써야 되고, 왜냐면 과거니까. 뭐 일본 식민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어버려야 돼요. 네, 솔직히 미래에 대해 신경을 안 쓰면 그럼 과거도 있고 오늘만 보자는 건데, 뭐 과거의 한국 역사, 뼈아픈 역사를 다 그냥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자,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역사 교과서를 배우는 의미도 없고, 저도 뭐 위안부 할머니 후원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것도 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소용없는 일이 되고 그래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과거랑 지금은 연결돼 있고 미래랑도 끈끈이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어떻게 이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또 미래의 모습이 좋게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약간 너무 긍정적이긴 한데,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일단 계몽을 시키는 게 어려우니까 안 그런 사람들을. 네, 근데 그 계몽을 시키는 거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약간 지도층이 해야 된다고 봐요. 약간 뭐 제가 또 유시민 분도 되게 좋아하고, 제가 뭐 이런 지도층 있잖아요. 그 TV에도 나오고 약간 파급력이 있고, 그 사람 한마디면은 딱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좀 말을 캠페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유시민 한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한때. 지금은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네. 한때 정말 막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글을 되게 잘 쓰세요. 엄청 시원시원하게 네. 잘 쓰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 막 보면서 네네네. 진짜 막 네. 네, 되게 책 너무 잘 쓰세요, 정말. 그 릴레이라는 단어가 되게 기억에 남네요. 릴레이.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윤리, 환경 윤리, 그러니까 윤리라는 단어가 되게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결국 어떤 사회가 이제 존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들을 따르면은 좋을지, 결국 윤리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떤 이 규칙을 따르면은 사회가 건강하게 이제 존속할 수 있다. 결국 윤리가 뭐 그런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환경에 이거를 대입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지금 환경을 어떻게 대하면은 이 사회가 건강하게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지금 그 상태로 가면은 가는 건 답이 아니겠죠, 일단. 그쵸, 답이 아니죠. 그럼 뭐가 답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 뻔하게 재활용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단 쓰레기 생산 자체를 그만해야 되고 좀 제발. 그리고 그냥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설령 저희가 지금 자연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뭐 경이로움, 뭐 자연에 대한 경외심, 그런 거를 뭐 느낄지 안 느낄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되게 자연을 찾잖아요, 사람들이. 심지어 특히 현대인도 되게 자연에 대한 어떤 이제 욕구가 있대요. 그 욕구는 더 늘어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설악산 정상에 올라서 이제 자연 경관을 이제 봤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되게 거의 약간 영적인 어떤 그런 거잖아요. 영적인 단어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행복, 만족감 그런 게 분명히 있고. 있죠. 그럼 지금 우리가 자연에게 이렇게 많이 얻어가는데 미래 세대한테도 그걸 경험할 수 있게 선택권은 보장을 해주는 게 의무 아닌가? 당연하죠. 판단은 그들이 하되 우리는 남겨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 자연 안 좋아, 그럼 안 하면 되는 거. 근데 지금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자연에 의지하고 자연에서 많이 받아가고 얻어가고 그런 게 있으면은 미래 세대도 그럴 거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남겨주고, 그쵸. 선택은 그들이 하게. 약간 이런 저는 이게 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자연이라는 게 한 번 없애면은 이제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이제 숲을 없애고 거기다가 뭘 짓는다고 쳐요. 그러면은 뭘 지어가지고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거기서 이제 취할 수 있는 이익은 되게 단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세대 끝나면 그 이익은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숲이라는 거는 앞으로 올 모든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건데 그쵸. 그럼 이걸 저울질을 했을 때 더 많은 가치를 가져다 주는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에는. 네. 그렇게 장기적으로 생각해주면 좋은데 사람들이 일단은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일단 나무 베자, 일단 짓자. 그러니까 뭐 서식지 파괴하고 뭐 설악산 케이블카도 뭐 그거 짓나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관심 있게 그때 봤는데 네.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케이블 하나 있잖아요. 또 하나 또 짓는다니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욕심의 끝은 어디인가 정말. 그래서 그 사냥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조용한 되게 그런 습성이래요. 근데 활동 반경도 안 넓고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집이 없어지면은 이제 멸종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사람이 거기 정상에 올라가서 그 뷰를 볼 그 쾌락과 그들의 생명권을 비교하자면 뭐가 더 크냐. 당연히 사냥이 그렇게 자기 삶을 누릴 그 가치가 더 크지 않냐. 그리고 봐서 뭐 할 건데 가서 그쵸 솔직히 그냥 사진 찍고 그 다음 날 뭐 또 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딱 그 순간만의 쾌락을 위해서 올라가서 사진 찍고 내려와서 그 다음도 안 보잖아요 그 사진. 그러니까는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희생시켜야 될 존재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의문도 끝도 없죠 진짜. 계속 찍고 하니까. 맞아요. 계속. 맞습니다. 네. 갑자기 씁쓸하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연을 되게 공공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도로, 뭐 저기 국립공원, 가로등 이런 것처럼 그냥 국가에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공재. 그러니까 내게 아니고 같이 쓰는. 그래서 더럽혀도 되고 쓰레기 버려도 되고. 어차피 정부가 다시 지어줄 거잖아. 내가 그러려고 세금 내는데 뭐. 그래서 미세먼지도 정부가 마법처럼 마술을 부려서 해결해 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기 본인의 노력은 생각 안 하고 정부가 해줄 것이다. 왜냐면 환경이니까. 환경은 공공재니까. 근데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집이라고 생각을 해야 솔직히 우리 집에 누가 그러는데 우리 집에 먼지 많은 거는 추워도 싫으면서 지구가 아픈 거는 신경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그 사상을 일단 바꿔야 패러다임을 바꿔야 개인적인 실천을 사람들이 하고 그게 이제 스케일이 커지면 이제 국회에도 그 목소리가 들어가고 정부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해줄 수 있는데 아직은 우리 국민들의 그 인식 자체가 개선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먼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솔직히 그게 해결되는 게 절반 이상은 해결되는 거라서. 인식을 바꾸는 게 근데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들죠. 네, 진짜. 그것도 이거랑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에 아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걸 되게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기후변화 얘기할 때 또 이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사실 미래 하지만 입으로는 우리가 되게 미래라는 개념을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다보는 미래는 고작 15년, 20년. 그게 한계고 우리의 그 이상을 정말 머릿속에서 그리는 거를 저희가 못하는 종족이래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제 환경은 너무 막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그리고 이렇게 꼬집어서 이게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 다 이렇게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한테 되게 막 와닿는 어떤 우리가 어떤 위협을 감지할 때 필요한 뭐 카테고리 필요한 요소가 막 4개 있다 그래요. 막 하나는 뭐 pain이라는 약자를 쓰더라고. pain, P-A-I-N. 그러니까 P는 이제 personal.
나한테 개인적으로 뭐 네, 막 손해가 있을 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가족이나 친구나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어떤 피해를 끼치는 그게 이제 퍼스널인데 환경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A는 뭐였더라? abrupt 이제 갑자기 찾아오는 뭔가여야 되는데 막 태풍처럼. 그렇죠. 근데 환경은 너무 더디게 야금야금 나빠지고 있어가지고 맞아. 그것도 우리가 약간 인지하기 어렵고 그 I는 immoral이라고 비도덕적인. 근데 환경은 말이 없어. 말이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은 그것도 막 와닿지 않고 마지막 N은 막 뭐더라? N 뭐였지? 너무 알고 싶은데요. now 임박성. 지금 당장 내 삶에 피해를 끼쳐야 되는데. 근데 환경은 미래를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미래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죠. 지금 단기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가 심한 게 나우에 가깝다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각성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근데 지금 또 며칠째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또 정말 왔다 갔다 하죠 날씨가. 네. 그래서 이 환경 공부가 되게 어려워요. 진짜. 진짜. 너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광범위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캠페인을 한다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도 절대 모르겠고.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구체적인 어떤 적이 있으면은 그걸 공격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뭘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너무 심하게 얽혀 있어요. 기업과 정부와 저희가 뭐 제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국가를 떠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너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뭐 절대 너 이거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정부에서도 그렇죠. 시간이 조금 돼가지고 네. 벌써 됐나요? 네, 지금 1시간 40분 정도 왔거든요. 대박. 그 정도 찍으시던데 다들. 그죠? 네. 그래서 이쯤 혹시 환경 관련해서 또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환경 관련해서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되게 이게 패턴인지 모르겠는데 저 AV 할 때 그룹 할 때 저희 애들이 항상 텀블러 들고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텀블러 들고 다니는 사람 좋아해요. 네. 약간 플라스틱을 안 쓴다 약간 이런 생각 뭐 다른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는데 할인 텀블러 할인 막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유는 어찌 되었든 플라스틱 안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텀블러 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 너무 좋다 기분 좋다 이게 있는데 저희 그룹 하는 애들이 다 텀블러 들고 다녀요. 단 한 명도 플라스틱은 안 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환경 비닐봉지 이런 것도 담지 말라고 저도 마트 가가지고 진짜 바리바리 사가지고 이렇게 안고 가요 집에. 그래서 비닐봉지 안 받으려고 막 이렇게 실천을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느낀 거는 보통 동물을 위해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주의자예요. 다 대부분. 근데 실천을 하는. 근데 반대로 환경주의자분들은 채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책도 이분이 뭐 미국 사람인데 환경 관련 학자인데 뭐 엄청 두꺼워요. 책도 뭐 책이 뭐였죠? 책이 기후 변화와 자본주의인데 나오미 클라인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 남자분인데 아무튼 지금 절반 정도 읽었는데 채식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목차를 봤어요. 근데 없어요. 그것도 한 줄 있는데 그 소에서 메탄 나오잖아요. 뭐 트름하고 이러면은. 근데 그게 제가 검색한 바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 심하다고 알고 있어요. 뭐 자동차 모는 거에 몇 배라나? 뭐 아무튼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 근데 그걸 꼭 언급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환경학자로서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료를 바꾸면 해결된다. 이렇게 하고 그냥 한 줄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작가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며칠째 안 읽고 있는데 다시 읽어야 되는데 찝찝하잖아요. 절반 남겨놓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 패친이세요? 아니요. 제가 이분 이름을 검색하니까 페이스북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더라고요.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네. 내가 한국에 살고 있는 독자인데
책이 너무 뭐 유용하고 너무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런데 but 그런데 왜 채식에 대해서 이런 당구도 없냐?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네. 나도 나름의 리서치를 해본 결과 이 농업에서 나오는 그 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게 지구 온난화에 적어도 50%는 기여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근데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 책이 2008년인가 2009년인가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슈가 안 됐나 생각해봤는데 그때도 이슈가 됐었어요. 지금처럼은 아니어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 농업이 그렇게 치명적이구나, 지구 온난화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게 박식하고 여러 종류의 지식을 알고 있는데 설마 그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 답장을 못 받았어요. 지금 한 4, 5일 됐는데 제가 통계 링크 걸어주고 링크 걸어주면서 자, 이 추이를 봐라 하면서 이게 점점 농업의 양이 늘어나면서 이산화탄소가 생기지 않냐. 이거 여기에 대해서 왜 안 썼냐. 그래서 제가 옵션을 줬죠. 개인적으로 고기를 끊는 거를 동의하지 않아서냐 아니면 진짜 몰라서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하시네요. 네. 아무튼 네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정말. 네. 너무 위선적인 약간 환경학자라면 뭐 당연히 환경학자인데 맨날 디젤차 하루 종일 타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뭐 육식을 한다는 거는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그런 것조차 한번 일단 솔선수범이 되어야 된다고 환경학자들이 좀 먼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궁금한 게 그분이 과연 몇 명의 비건한테서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지. 정말 좀 밀리턴트 비건 맞네요. 아 정말. 하나님이 막 2005번째 비건 아니에요? 페북 메시지 보면. 막 계속 그래서 그런가? 완전 원천 봉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그 플라스틱 텀블러랑 뭐 플라스틱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최근에 그 다녀온 뉴욕 여행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채식을 시작을 해서 한국에서 채식식당을 다닌 경험밖에 없었거든요. 네. 뉴욕을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는 되게 한국에서 채식식당을 다녀보면은 이제 몇 개 없긴 하지만 되게 환경을 중요시한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심지어 어떤 데는 아예 테이크아웃을 안 하고 그냥 너가 용기를 가지고 오면은 담아주는 정도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 성수 쪽에 피커. 안 가봤어요. 네. 거기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가봐야겠다. 너는 용기를 들고 와야지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곳이에요. 아예 쓰레기를 그냥 안 만들겠다. 일체. 그래서 제가 뭐 많이 안 다녀보긴 했지만 한국에서 채식당을 다니면은 약간 그래도 환경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왔거든요. 저는. 근데 이번에 뉴욕을 가서 와, 이 사람들은 정말 채식이랑 환경, 그러니까 채식을 그냥 채식으로 하는구나. 채식을 위한 채식이구나. 진짜 그래요. 건강을 위한 채식. 이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기호의 맛 기호. 아니면 뭐 그냥 건강. 그냥 진짜 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 그 이상의 가치는 전혀 찾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환경과 채식은 그냥 거의 이제 그냥 같이 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뉴욕을 가니까 뭐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일회용품이에요. 심지어 카운터에서 음식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뚜껑을 닫아줘요. 일회용 용기에 일회용 뚜껑을 닫아서 손님이 그걸 받아서 뒤로 돌아서서 자기 테이블로 가서 앉기 전에 뚜껑을 열어서 옆에 쓰레기통에 던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요. 그럼 왜 받았어? 제 말이. 몇 초 만에 버릴 거면 근데 차라리 그런 주지 말라고 해야지. 광경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뉴욕에서. 그래서 거기는 여기는 진짜 막 환경과 채식을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을 안 하는구나. 미국 왜 그러니 정말. 물론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미국 좋아했는데 진짜. 제 경험에 한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저는 진짜 채식과 환경의 그 연결고리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네,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진짜 공부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 동물권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환경이 무조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루트가 동물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루트가 자기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위해 여기 이런 루트로 들어오니까 채식이 그냥 나는 고기 좋아해, 나는 고기 안 좋아해 이런 기호의 차이지 뭔가 이데올로기가 아닌 거죠 그들한테는. 아무튼 그거는 되게 충격이었고. 네, 헤쳐나갈 게 많네요. 그러네요 진짜. 네. 오케이 저희가 그러면은 네. 슬슬 마무리를 네. 할 건데요. 네. 제가 이제 팟캐 마지막에 짧은 질문 몇 가지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오케이. 짧게 대답하셔도 되고 길게 하셔도 되고 자유입니다. 네. 첫째는 하느님이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채식식당이 뭔가요? 채식식당. 저는 서울에서 플랜트요. 플랜트? 이태원. 네. 지금까지 열의 아홉이 플랜트라고 그랬어요. 정말. 앞으로 플랜트 그냥 말하지 못 말하게 하겠다. 여기 스폰서 플랜트인 줄 알겠어요. 플랜트 듣고 있나요? 플랜트. 근데 진짜 맛있어요. 다른 좀 채식 식당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채식이 맛있기가 힘드나? 채식 맛있기가 힘들지 않지 않나요? 근데 너무 고기의 맛에 익숙해져가지고 현대인들이 그래서 약간 이 밍밍한 맛을 질려 할 것 같아요. 약간. 자극적인 맛이 없으니까. 플랜트. 알겠습니다. 그 살면서 불안할 때 네. 어떻게 돌파하시나요? 불안할 때요? 네. 타이레놀을 하나 먹거나. 진짜요? 네. 최근에도 하나 먹었어요. 타이레놀을 먹거나 아니면 타이레놀 먹으면은 네. 불안할 때 도움이 돼요? 저는 불안하다기보다는 저는 불안하면 두통이 오거든요. 그래요? 네, 머리가 엄청 지끈지끈 아파요. 그래서 타이레놀 꼭 먹어야 되고 아니면 그 글 써요. 약간 글 쓰면은 이게 다 방출되는 듯한 모든 데 해로운 마음이 그래서 그냥 뭐 누구 안 보여줄 거니까 그냥 제 랩탑에 일기 같은 거 쓰세요? 네네네 일기 같은 거 그냥 제 생각을 구구절절 막 오그라드는 것도 쓰고 막 그렇게 약간 배출을 하는 것 같아요. 쓰다 보면은 네. 뭔가 해소가 되죠 확실히. 네 맞아요 진짜. 네. 저도 즐겨 찾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네 진짜. 그렇군요. 이 질문은 제가 무슨 생각으로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있지 여기? 뭐냐면은 네. 법을 하나 통과시킬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법을 뭘 통과시키고 싶으세요? 저는 환경부의 독립이요. 환경부의 독립? 지금은 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사법부가 독립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법부가 독립됐는데 뭐 부패하긴 했지만 되게 근데 환경부도 기업의 눈치를 봐야 되고 뭐 국민의 눈치 봐야 되고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보통 기업 쪽에 맞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이제 경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기업의 눈치를 많이 보고 왜냐하면 일자리 민생이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부가 독립을 하듯이 환경부도 완전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게 완전 독립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환경부를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네, 그들이 기업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환경만 오로지 국민의 삶의 질만 이렇게 생각해서 결단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가능성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환경부의 독립.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네.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성공. 성공은 일단 어렸을 때는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버는 거, 네 그게 성공이었고 실제로 저는 하고 있어 왔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비건이 되고 그 사회 시스템이나 뭐 환경이나 이런 거 공부하면서 그냥 이제 제 기준으로 성공은 대의를 위해 일하는 거. 대의를 위해서. 네 누군 시키진 않았지만. 그래서 친구들이 맨날 그래요. 누가 너한테 시켰냐. 뭐 그런 과중한 업무를 누가 너한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너가 왜 하려고 그러냐. 근데 그냥
이렇게 해야 옳은 것 같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가치관이 바뀐 거니까 예. 채식하면서 저 되게 사람 됐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때까지는 나만 생각하고 뭐 내 주변인만 생각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성공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미래 세대도 생각하고 저기 저 지구 반대편에 힘들어하고 있을 아프리카 친구들도 생각하고 뭐 그렇게 뭐 최하층민도 생각해주는 대의를 위해서 약간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그게 제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제가 이제 거기에서 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의를 위하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약간 제가 시나리오 두 개를 드릴게요. 하나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하기 싫은 일을 하지만 예를 들어 돈을 되게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근데 제가 딱히 좋아하는 직업은 아니라고 쳐요. 근데 그 돈을 막 기부를 할 수 있어요. 그 대의를 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돈은 많이 못 벌어. 아 힘드네요. 이게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의에 기여하는 거는 얘보다 적다고 볼 수 있겠죠. 버는 돈이 만약에 기부만을 어쨌든 돈의 액수만 따지면은 네네. 근데 이 사람은 기부를 많이 하고 이 사람은 기부를 좀 덜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꾸역꾸역 하면서 둘 다 대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정확히 제가 하는 일을 짚으셨네요. 제가 하기 싫은 건 아니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돈으로 기부를 할 수 있죠. 해오고 있어요. 해오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할 생각이고 한데 이게 돈이 사실 전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사실 꾸준히 저소득층이나 이제 폐지 주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꾸준히 나가는 돈이 몇 년째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백혈병 후원도 하고 옥스팜도 후원하고 뭐 그 어디야 그린피스도 하고 뭐 길냥이도 하고 막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막 맨날 빠져나가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도와주는 건가? 왜냐면 너무 쉽잖아요. 돈을 보내는 건.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 일이라고는 하지만 왜냐면 내가 고생해서 돈 번 돈인데 근데 그냥 뭐 전송 삑 하고 그냥 저는 TV 보고 그냥 놀고 또 그 다음 달도 딱 전송 계좌이체 하고 벌고 근데 항상 마음이 찝찝했어요. 이게 정말 이게 도와주는 건가? 약간 그래서 그러면은 직접 가서 연탄 날라주고 이런 사람들은 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제 몸이 나서서 어디 찾아가거나 그분들 집에 찾아가거나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돈만 그냥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제 손으로 제 몸이 가서 신체적으로 했던 거는 물리적으로 했던 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항상 미안함이 좀 있었는데 AV를 하면서 그게 약간 좀 나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게 봉사라고 생각하고 한 명이라도 조금 동물 안 먹게 하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율을 잘 하면 좋지만 그 둘 사이에서 제가 조율을 잘 못하고 있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죠. 제가. 근데 약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하느님 이제 TV 보면서 그냥 한 손으로 이제 핸드폰으로 기부를 하는 게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유일한 행동이라고 쳐요. 근데 되게 큰 돈을 보내요. 그래서 몇백만 원을 기부를 해서 그 돈이면은 뭐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어디 외딴 곳에 지내는 뭐 여러 가족이 뭐 한 달치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 제공이 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성이 안 차.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는 건 싫어. 핸드폰을 하는 건 뭔가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막 몸을 써요. 막 연탄을 날라. 근데 연탄을 막 한 달 종일 날라도 그 돈을 보내서 도울 수 있는 그것만큼 못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두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효율적으로는 1번 시나리오가 더 효율적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번은 조금 더 좀 감정적인
보람을 느끼는. 보람을 느끼는. 그럼 하나님은 이 두 시나리오 중에서 그래도 내가 실제로 보람을 느끼는 접근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해본 결과 적절하면 두 개가 좋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그래도 직접 하는 게 나의 개발에도 좋고 뭐 실제로 돕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들거든요. 그러고 하고 있으면 그래서 나에게도 좋고 또 장기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네, 나의 행동이 그냥 손금보다는 행동이 어떻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네. 하나님의 완벽한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요? 완벽한 하루요? 제가 명상을 자주 비건이 된 이후로 명상을 해요. 어떤 명상 하세요? 들판에 저랑 동물들이 있는. 그 상상하시는 거예요? 네, 머릿속으로? 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 아까 뭐 스트레스 받을 때, 뭐 괴로울 때 뭐 하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사실 그때 비건이 된 이후로 그냥 유토피아를 그리는 거죠. 유토피아를 그리는데 눈 감고 있으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뭐 하늘 뭐 졸졸 흐르고 시냇물 흐르고 들판에 애들 뭐 풀 뜯어먹고 있고 거기서 저는 그냥 관망만 하는 거예요. 방해 안 해요. 관망만 하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평화롭죠, 되게. 그런 걸 보고 정말 지루하다 이런 사람보다는 정말 평화롭다. 이런 사람이 아까 왜 자연 보면서 사람들이 왜 쾌감을 느끼고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층 건물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살라고 고안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이 시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정말 그 인류의 역사가 깊지만 인간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본 요소만 충족되면 행복하고 먹을 거 있고 뭐 잘 때 있고 친구 있고 가족이 있으면 행복하지 더 이상 뭐 욕심을 발해가지고 뭐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뭐 가방 이런 거를 사면서 행복이 충족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왜냐면 인간은 애초에 그런 거에서 행복을 얻을 수가 없기로 고안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비건하면서 깨달았고 비건이 되기 전에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도 맨날 뭐 사고 막 맨날 과소비하고 막 네 그래서 비건이 제 인생을 구해줬죠. 사람 만들어줬죠. 네. 근데 이 질문이 사실 네. 약간 답이 어떤 양식이냐면은 네.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의 일과? 일과요? 네네네. 저의 일과요? 그렇죠. 네. 완벽한 하루의 일과. 완벽한 하루는 네. 아침에 일어나서 고양이들이랑 놀고 이게 뭐 삼시세끼는 다 비건으로 먹고 플라스틱 한 번도 안 쓰고 네 그냥 약간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하루? 그리고 뭐 많이 제가 책 읽는 거 좋아해서 책 읽는 거 좀 더 하고 네 그냥 그런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마무리 할 건데 네. 끝나기 전에 뭐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팟캐스트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네. 열심히 할게요. 네, 그리고 네, 그래도 유튜브인데 보면서 비건이 이렇게 많아? 너무 그래도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예.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힘을 얻었어요. 네. 그렇군요. 다행히 네. 좋네요.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엔딩을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드랍 더 하면은 하나님이 비트 하면 네. 끝나요. 네, 여기 보면서 해야 되나요? 그러셔도 돼요. 네. 오케이. 네. 하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드랍 더. 감사합니다. 빛.